광복절 그리고 광복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벌써 내일 모레면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이면 광복절 기념식 매년 10시만 되면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고 하는 광복절 79주년 행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벌써 내년 광복절 80주년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 광복절 기념식이 반쪽이 날 위기라면서요? 예, 지금 야당하고 광복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지금 신임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분이 이 자리에 적절한지를 떠나서 일단은 뉴라이트다, 친일파다. 그러니 독립기념관장에는 올리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 행사에는 불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민주당하고 예. 조국당 그리고 광복회 그다음에 일부 이 저기 독립단체라고 독립 그 선현들이 있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는 이제 정부 주관하는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특히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거니까 제1야당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뭐 결국은 광복절 행사가 두 쪽 나는 거 아니냐, 반쪽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말씀대로 우리 독립기념관장이 친일파다. 그러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게 친일파라고 하면 이 친일파를 독립기념관장이 안 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이분이 친일파냐?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이유 하나가 이전에 보면은 친일파로 매도돼서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한 게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그렇죠. 사실 말은 민족문제연구소인데 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서베이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좌파 단체고요.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마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친일 인명 사전이라는 걸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은 물론 개 중에는 악질적인 친일파들도 있죠. 하지만 과연 친일파로 규정하기 어려운 당시에 되게 그 복잡했던 시기적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와 사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다 여기에 친일파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백서엽 장군 아닌가요? 그렇죠.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그렇죠. 친일파로 다 넣어놨는데 이 김영석 교수라는 분은 결국 이 친일파로 규정된 사람 중에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규정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방금 그 최원규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백선엽 장군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무대에서 복무했다는 그 기간에 1940년대 후반인데요. 중후반 초반 이렇게 넘어갈 때인데 그때는 그 근무했던 그 지역에는 독립군이 없었습니다. 전부 러시아로 가거나 아니면은 없어지거나 이랬었던데 아니 독립군이 없는데 무슨 독립군을 탄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6.25 때 전쟁 영웅인데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모은 거는 문재인 전 정권에서 제일 대표적이었죠.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나라 차원에서의 어떤 행사나 이런 거를 주저했던 거고요. 그러니 김영석 그 당시 교수가 이야기할 때는 뭐 억울하게 매도되는 사람들 중에 사례를 백선엽 장군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백선엽 장군을 옹호하면 또 친일파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친일파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군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뉴라이트 문제 뭐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데요. 아니 근데 뉴라이트라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철 의원 뉴라이트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우파 중에 새로운 우파를 하겠다는 게 뉴라이트 아닌가요? 과거에 좌파 운동을 했던 분들, 극좌파 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들이 2000년대 중반 특히 노무현 정부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들의 노선이 잘못됐다. 근데 보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기존의 보수들이 쉽게 얘기하면 너무 반공방공하니 너무 자본주의는 무조건 옳다라는 식으로 가니 우리는 좀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우파의 길을 가겠다 했던 게 뉴라이트예요. 근데 뉴라이트가 친일파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제 그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그 식민지 시대 주로 경제학자분들이 계신데 경제학자분들 중에 식민지 시대에 경제 성장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책을 쓰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친일파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일제 시대에 발전이 있었다고 하느냐. 일제 치하가 아니었으면 더 발전할 수 있었고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일제 시대 때 있었던 철도를 깔고 이러는 건 전부 수탈을 위한 도구였는데 그때 있었던 경제 수치로상의 발전된 것을 어떻게 발전이라고 말하느냐. 고로 너는 친일파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 그 뉴라이트에 있었던 학자분들을 이야기해 보면 이거는 수치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뉴라이트는 방공방공하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전과 달리 시장 경제 측면에서는 발전이 있었다라는 수치를 이야기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뉴라이트에 있는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친일파냐. 나 일제 싫어하고 일제는 잊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만행들에 대해서는 따로 그 죄가에 대해서는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일제시대 때 어떤 경제 성장이 있었다는 수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자. 역사의 if라고 두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더 민족 자존적으로 독립적으로 더 크게 자주적으로 발전을 했을 것이라는 거는 if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게 이쪽 분들의 주장이죠. 네. 그 아마 기존 좌파들 입장에서는 뉴라이트 물론 뉴라이트 분 중에 초기의 생각과 달리 최근 들어 너무 한쪽에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다 그런 일부의 분들을 다 해서 뉴라이트는 뭐 친일파고 이렇게 규정하는 건 다분히 목적 의도가 있는 거고 왜 좌파들이 뉴라이트를 싫어하느냐. 그 본인들이 약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쪽 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뉴라이트는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변절자예요. 변절자. 보기 싫은 거죠. 자기 편이었는데 갑자기 절로 갔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변절자는 뭐냐. 박멸해야 될 대상이고 이 변절자들이 독립기념관 근데 사실 이 독립기념관장 이분은 뉴라이트도 아닌 것 같은데. 본인도 아니라 그러고. 아니에요 이분은. 뉴라이트 쪽에 있는 학자분들도 저 사람 우리하고 같이 활동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뉴라이트 친일파로 붙이려 그러면 이 사람 뉴라이트다 딱지, 이 사람 친일파다 딱지를 붙이는 게 정략적으로는 유리한 거죠. 민주당이나 소위 뭐 좌파 단체들, 민족문제연구소 이런 데들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되는 건 광복회입니다. 광복회가 이전이었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김원웅 전 회장이 살아계실 때 했던 단체라면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삼아도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민정당 국회의원을 하셨고 국정원장도 하셨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해. 이분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인데 이종참 회장님께서 지금 이 독립기념관장의 문제를 삼고 있는 건 그겁니다. 현 정부가 그리고 이 예정된 지금 새로 임명된 독립기념관장이 1948년을 건국절로 지정하려 한다는 게 이분 주장이죠.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이게 건국절로 지정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건국절 논란이라는 게 오래됐는데 한 20년 가까스로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지는 그겁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볼 것이냐, 1948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볼 것이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1919년에 잉태를 해서 1948년에 옥돈자를 낳았다고 보면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19년이 중요하니 45년 주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48년이 중요하니 19년은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 두 개 자체가 좀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건국이라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독립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영국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미국이 13년이 걸렸어요. 그 과정이 건국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독립을 한 나라 중에 어느 날 시점에 나 독립이야 이렇게 말한 데는 없습니다. 네. 일정한 과정이고 임시정부 3.1운동 때부터 지금까지 48년 동안 이어온 민족 투쟁의 결과고 그 과정이라고 보지 이거를 건국절을 하자 48년을 건국이라고 했더라. 그러니 그 이전을 독립운동을 폄훼한다? 너는 친일파. 이런 건 너무 단순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지금 안영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 정부에 있는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적인 있는 분들은 그런 겁니다. 1919년부터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이 과정 자체가 다 건국의 과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국절을 따로 만들 생각 지정할 생각 없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고 오늘 정지적 비서실장이 이종찬 회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건국절을 제정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김영석 관장도 기자들 만나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자 그러면 저 우원식 국회의장 만난대. 그러면 뭐 이제 오늘 확인됐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이제 이런 입장인데 그럼 과연 민주당과 다른 이런 분들도 결국 내일 모레 광복절 기념식에 다 올 거냐? 좀 약간 좀 여지가 남아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가 좀 남아 있는데 사실 근데 이 뉴라이트 문제도 그렇고 친일파 문제도 아니 지금 이제 해방된 지 지금 아니 광복절 내년이면 80년인데 아직도 뭐 친일파 무슨 뭐 뉴라이트 이런 거 가지고 우리끼리 이게 싸워야 될 문제인지 참 걱정인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보이콧을 하는 분들 중에 되게 극단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현 정부 들어서 지금 북한, 정부 그리고 중국과 함께 만들어놨던 하나의 전선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한미 안보 협력을 만들면서 이 전선이 깨져버렸어요. 흐트러져 버렸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철천지 한으로 남고 저렇게 지금 북중로로 가버린 북한까지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친일, 반일 이 구도를 만들어야 돼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사상의 프론트 전선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지만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념 전선이 거의 있는 건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독립기념관장 사람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자리예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중요한 자리긴 한데 역대 누가 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되게 논쟁적인 인물들을 임명을 합니다. 이 최근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위 좌파 단체들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먹을거리를 좀 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좀 아쉽습니다. 좀 기왕이면 좀 더 이 독립운동 단체나 광복회 분들과 유대가 있고 지금 광복회 분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김구 선생의 후손을 지금 그 독립기념관장으로 시켜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있죠. 광복회에서 이렇게 그 원했던 분들이 한 2분 계신데 뭐 정부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있지만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예. 뭐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김영석 관장이 이전에 보면은 무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이런 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죠요. 그리고 독립운동사를 뭐 열심히 연구했다라는 업적이나 이런 연구 성과나 이런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아쉽죠. 내일 모레 광복절 기념식까지 그 정부와 관련 단체들 좀 충분히 대화를 나눠가지고 우리 80년 동안 같이 해왔던 것처럼 같이 손 들고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광복 정말 외국으로 따지면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경사인데 이때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는 건 제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북한이고 어떻게 보면 일본 아니겠어요? 보란 듯이 좀 단결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너무 저희가 길게 했네요. 예, 너무 그래 좀 뜨거운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너무 뜨겁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다음 문제는 이제 그 김민철 논설위원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자, 지금 이제 한창 덥습니다. 오늘도 뭐 에어컨 엄청 썼는데 지금 우리 전력 총수요 100기가와트 시대가 됐다. 사실 100기가와트라는 게 얼마인지도 좀 감이 안 오는데 100기가와트 시대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뜻입니까? 100기가와트 자체에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일정한 어떤 수요를 넘었다. 이 100기가와트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100기가와트가 이제 어느 정도의 전력 용량이냐면 그 최신 원전인 그 신한울 2호기 이게 이제 1.4기가와트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원전을 한 70개 지어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원전 그런 전력이 필요한 시대에 이르렀다. 이제 그러니까 전기를 무지하게 많이 쓰고 그래서 잘못하면 전기가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등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처음 100기가와트를 넘은 것도 아니고 예. 작년에도 이제 2차례나 넘었고 올해 이제 또 넘어서 네. 이게 이제 100기가와트라는 게 뉴 노멀이 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아니, 거죠. 근데 김민철 의원 그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말복이고 좀 있으면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러면 이제 다시 전기 사용량도 줄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래도 100기가와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새로운 테크놀로지 때문이라던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연일 35도가 넘지 않습니까? 예. 밤에도 막 30도가 넘어서 그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이래서 이제 전력 수요가 이제 거의 피크에 이런 건 맞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고비가 지나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겨울철 난방 수요도 있는 거고 그거야 이제 뭐 당연한 거죠. 예, 그걸 떠나서도 또 이제 그 전력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I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시대에는 그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기차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공장도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반도체 공장도 사실 전기 먹는 하마 아닙니까? 예, 경기도 그 용인 일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만 수도권 전력의 한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인 한 10기가와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력을 꾸준히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발전소의 특성상 우리나라 발전소는 주로 해안가 원전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 화력 발전, 소위 이제 이 석탄 유해 그리고 이런 이 화석 연료를 예, 이용한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또 전기를 또 많이 써야 되는 건 또 도심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전력망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면서도 우리 집 위에 이 전기 줄이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렇게 촘촘하게 전력망을 만들려면 결국 발전소도 많이 짓고 전선도 많이 깔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력망 확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시급한 것이 예. 그 발전소랄지 이런 걸 짓는 것보다 그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주요 소비처인 이제 수도권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전력망을 보면 이제 동해안 쪽에 이제 그 원전하고 네. 화력 발전소가 집중돼 있고 그걸 수도권으로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전남 일대에서 그 풍력 발전소하고 그 태양광 발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수도권으로 보내야 되는 그래서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이제 큰 그 송전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아시다시피 그 한전이 이걸 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 전기료 인상을 못 해가지고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 원활하게 진척을 못했고 앞으로도 좀 여력이 좀 많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전력망 공급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그 보상을 좀 충분히 하고 또 한전한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주도해서 이 시급한 이 전력망을 좀 확충을 하자라는 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0기가와트 시대에 맞춰서 이제 좀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같은 거를 여야가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이 발전소도 좀 잘 짓고 그리고 이 전력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피해를 보게 되는 분들에게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어떤 지원들을 하기 위한 법인데 근데 이거 뭐 당연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국회에서는 아직 그 뭐 개원 2달 만에 저 탄핵안 4건하고 저 특검법 7건 열심히 처리하고 법권 행사하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왜 논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통과 안 될 이유가 없는 법입니다. 예. 여야가 정쟁을 할 사안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정쟁에 휘말려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야 간에 큰 의견도 없는데 21대 국회에도 이 법이 이제 국회에 계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그때도 이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상태였는데 다른 정쟁
휘말려서 처리가 그 계류돼 있다가 그냥 그 폐기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저 시급하니까. 근데도 뭐 아직 여야 간에 본격적인 논의도 되지 않고 있는.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게 모든 일에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지금 법 만들어봤자 이제 효력이 발휘하고 돈이 풀려면 몇 년도 지나야 되거든요. 송전망이라는 것들이 이제 건설하는데 한 최소한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그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이미 늦었습니다. 그 미리미리 좀 법을 통과시켜서 송전망이 좀 건설될 수 있도록 블랙아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몇 년 전에 겪어봤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여야가 이번만큼은 좀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분들 국회에서 그냥 막말이나 갑질해가지고 지지한다는데 따봉 좋아요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런 좀 재미없더라도 정말 중요한 일에 좀 발벗고 나서서 국민들한테 마음속에 따봉을 좀 받을 생각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최원규 위원께서 이제 대법원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전교조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텐데 안철상 전 대법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이분이 퇴임을 하셔가지고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최근에 기고를 했는데 2020년에 사회적으로 큰 화장을 일으킨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교조 합법화라는 판결이었어요. 결국 전교조를 그때 노동법에 따라서 법 외 노조로 2013년이죠. 예. 박근혜 정부가 그 법의 노조 그렇죠. 법의 노조로 해서 거기 사실 전교조는 불법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규정했던 조치는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합법이다라는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 중요한 판결을 해놓고 지금 이제 4년이 지난 지금 와서 선고 기일에 쫓겨 내린 결론이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잘못 판결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들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대법원에 올라온 게 4년을 끌었습니다. 4년을 끌고 이 소송이 법원에 올라온 걸로 치면 7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으세요? 4년 동안 재판하셨는데 뭔 시간이 없어서. 더구나 이 사건은 그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중요 사건이군요. 그렇죠. 대부분 전원합의체라는 거는 중요 사건들을 다룰 때 하는 건데 이 사건을 재판하면서 4년을 끌었는데 뭔가 핵심 쟁점들이 있었는데 예컨대 그 법의 노조 통보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 기일에 쫓겨서 선고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고백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4년이나 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 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을 보면 전교조를 그 법의 노조로 인정하는 내용이 대한 부분은 제대로 검토가 못 됐고 이게 뭐 시행령과 법과 이런 어떤 절차의 문제만 살펴본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그것은 애초에 사실은 대법원에서 2020년에 선고를 할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당시에 그 2013년에 좀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근혜 정부 때 그 해직자들을 전교조에 들어간 것은 문제다. 이건 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법의 노조 처분 통보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에 따른 당연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상으로 보면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들어가게 되면 그 노조를 어떻게 노조를 인정하겠어요? 노조를 보지 않는다고 이미 노동조합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문제 삼은 거는 이런 통보 처분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에 근거해서 통보 처분을 한 것 절차가 자체가 잘못됐다 그 얘기군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질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지엽적인 절차를 가지고 무효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대법원이 법 해석을 한 거죠. 법 해석이 아니라 법을 어떻게 보면 법 해석을 해야 되는데 법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창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최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재판이 아까 뭐 좀 약간 생소한 단어 얘기를 했는데 전원합의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이 혼자서 하는 좀 작은 재판도 있고 그럴 텐데 그 어떻게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가
그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은 그 재판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조금 그 대법원의 재판 구조를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대법원 재판은 약간 그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약간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대법원 재판은 그 대법관들이 4명씩 세개 합의부를 구성하는 소부 재판이 있고 이 재판처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대부분 99.9%가 소부 재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년에 한 해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이 4만 건이 넘습니다. 4만 건이요. 그렇죠. 그리고 대법원이 9분 아니신가요? 12분이신가요? 원래 총 14명인데 14명. 대법원장은 재판을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원합의체만 들어가고 그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 재판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12명이 4만 건의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셈입니다. 이야. 그래 보니까 대법관 1인당 한 해 처리하는 사건 수가 1년에 4천 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그 주심 재판관이 아닌 사건은 4명이 재판을 하지만 다른 3명의 재판관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상당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법원 재판은 주심 재판관 1명이 하고 그것도 그 주심 재판관을 돕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처리 결과를 보고하기 때문에 대법관 1명의 단독 재판 내지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단독 재판이라는 얘기를 비판을 받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문제됐던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1년에 20건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공을 들이는 재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재판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되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재판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 좀 거칠게 정리를 하자면 전교조 합법화 판결은 2020년 문재인 정부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전교조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당시의 어떤 정권의 어떤 흐름, 대법원도 뭐 약간 그런 흐름들에 대한 좀 감안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냥 이게 겉핥기식으로 해서 결국에 합법화 판결은 내려놨는데 4년 뒤에 돌이켜 보니 이거 너무 우리가 이거 좀 쟁점들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제대로 못 보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안철상 전 대법관을 포함한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대법원 현 체제를 좀 그 상고심 법원과 진짜 전원 합의체 같은 그런 중대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으로 좀 분리를 하자는 게 이분의 생각 아니에요? 뭐 안철상 대법관은 그 부분에서 명확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자가 얘기한 거는 대법원의 오랜 수건입니다. 예.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그 일반적인 사건들은 상고법원에서 하고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판례를 바꾸는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집중적으로 하죠. 이게 사실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중요 사건들에 대해서만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고 하는 건데 그런 시도들이 다 그동안 실패했죠. 국회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도 사실은 그러면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법원 재판 어떻게 보면 사실상 형해화된 재판,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재판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이대로 놔둬야 되느냐. 뭔가 이건 사회가 한번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네. 지금 최영기 위원과 얘기했던 이 지금 상고법원 문제도 그렇고 아까 우리 전력망 100기가와트 시대에 관련된 이 전력망 특별법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요. 법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국회입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2대 국회가 만들어진 지 2달이 됐는데 이런 문제들은 논의는 할 생각은 안 하고 친일파니 뉴라이트니 뭐니 또 탄핵이니 뭐니 특검이니 이런 걸로만 날이 새면서 따봉받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참 걱정이 많은데 이번 그 제 79주년 광복절 때부터 서로 좀 손잡고 태극기 같이 흔들면서 우리 전력망 100기가와트 시대 그리고 상고법원 문제도 한번 같이 좀 논의해 보자. 여야 원내대표가 이렇게 좀 같이 얘기하고 대통령도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우리 좀 이런 문제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현 국방장관이죠. 네. 신원식 국방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의 현 경호처장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했는데 내정을 했죠. 내정을 했는데 자 국방장관은 알겠어요. 군의 장관, 국방장관 알겠는데 국가안보실장 네. 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이게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자리입니다. 원래 없던 자리고요. 예전에는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 외교안보를 정책을 이제 수행하는 부서들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등 다양한데 물론 이 부서들이 뭐 각자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뭐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청와대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조율하고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업무에 대한 수요가 박근혜 정부 때 아주 커지면서 정식 직제가 됐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거쳐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자리를 아주 중시하면서 뭐 아무튼 적합한 인사들을 뭐 이렇게 앉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그 시기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이게 국가안보실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좀 감이 잘 안 온다면 안보실장 카운터파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이라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보국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안보 외교 분야에 경제로 따지면 부총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 장관급이지만 물론 뭐 국방장관이 위냐 외교장관이 위냐 국가안보실장이 위냐 뭐 따지자면 다 셋 다 장관급이긴 하지만 대통령과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외교 플러스 국방 플러스 정보까지 모든 걸 총괄하는 게 국가안보실장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까지 이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이 근무를 했었죠. 누구 근무를 초대 했었습니까? 실장이 이제 김성환 실장이라고요. 고대 교수 출신이신데 이제 윤 대통령 친구죠. 예, 친구 초등학교 동창이고 그다음에 캠프 시절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 아주 외교안보 그런 뭔가 교사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 한 10개월 정도 안보실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조태용 실장 외교관 출신인데 지금 이제 국정원장하고 국정원장이죠. 그분이 하셨고 그다음에 요번에 물러나게 된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이시죠. 이분이 한 7개월 외교관 출신이죠. 예, 외교관 출신이십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안보실장 지금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미국과 일본의 국가안보보좌관이나 일본의 국가안보국장은 지금 4년 넘게 제가 알기로 4년 넘게 이분들을 맞습니다. 장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안보실장은 지금 이용수 논설위원 취재한 말은 평균 9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자주 바꿔요? 그게 사실 다들 갖는 의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뭐 대통령실이나 그 주변에서 이렇게 권위 있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김성한 전 외교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미국 방문을 앞두고 뭐 약간 의전 문제가 좀 불거졌어. 여전히 좀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데 조태용 실장이 뭐 국정원장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자리를 바꿨고 장호진 미국 전문가입니다. 장호진 미국 전문가인데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네. 당연히 장호진 안보실장이 이번 대선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것도 국방장관을 하고 있는 분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옮겼으면 뭔가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신 국방장관이 필요했다라는 식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사실 못하죠.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납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북한이 물론 뭐 오물풍선도 던지고 여러 가지 하지만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는 있지만 안보실장이 군 출신을 한 거는 박근혜 정부의 김관진 안보실장 이후 처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안보적 의미를 강화한다는 이런 긴급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신원식 국방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옮기면 그 자리가 빌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이번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앉혔습니다. 물론 이분은 원래 군 출신입니다. 군 출신이고 뭐 쉽게 얘기하면 군 출신 중에 잘 나가시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방장관 할 만한 충분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야당은 또 김용현 국방장관 내정제를 문제로 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실 뭐 야당에서 그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사실 김용현 경호처장을 이제 표적 삼아서 많은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이분이 그 인수위 시절에 그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이제 옮기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그 작업을 사실 진두지휘한 인물이 이 김용현 처장이다 보니까 뭐 그걸 두고 여러 말들이 나왔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의심쩍은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으로 이번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또 관련이 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작년 이제 7월에 사고가 나고 8월에 소위 이게 외압 행사 의혹이라는 게 빚어져 가지고 원래 이게 경북 경찰청에 이첩했던 그 사건이 뭐 돌아오고 그 난리를 쳤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들이 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라든가 뭐 거기 뭐 이렇게 뭐 차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한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흘러나왔는데 그 중에 바로 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이종섭 국방장관하고 이제 나눈 통화 내용이 나왔고요. 이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당시 그 뭔가 이렇게 외압을 행사해서 그 사건이 도로 이제 이첩됐던 사건을 도로 가져오게 하는데 김용현 당시 처장이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는 식의 의문을 계속 제기해 왔죠. 이 일단 보통 경호처장이라고 하면 정무적 이런 외교안보 쪽 라인은 사실 안 건드리고 말 그대로 경호만 하는 게 네.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을 우리가 읽을 때 봐야 되는 중요한 코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충안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대통령 선배입니다. 대통령 선배입니다. 네. 단순한 군 출신이냐 아니고 경호처장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역대 경호처장들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 시킵니다. 물론 군 출신, 경찰 출신 이러더라도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 보통 경호처장을 해요. 하는데 게다가 이분은 군 출신인데 아니 해병대 순직 사건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전화를 국방장관한테 왜 경호처장에 하는지 이거는 경호처장 그 이상의 인물이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된 분을 지금 국방장관으로 앉혔다. 야당은 당연히 지금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김용현 국방장관의 역할이 국방장관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아마 야당 분들은 더 걱정을 할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해병대원 사건이 좀 특검이 되네 마네 앞으로 더 여러 가지 전개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랑 이쯤 되면 한번 맞다이 떠보자는 표현은 뭐하지만 하여간 맞대응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인사를 굳이 국방장관에 앉혀서 청문회에서 그 난리가 벌어지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야당에서 보기에는 뭐 사실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달 안에 아마 하게 될 텐데 인사청문회를 아마 좀 뭐 명약 관화한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두 분 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군에서 최고의 엘리트였고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입니다. 이분들 충분히 할 만한 실력 갖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 이 두 분이 이 자리에 필요했는가? 그리고 기존에 근무했던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왜 바꿔야만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말 못할 정말 국가안보적 시크릿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비밀,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점차 풀리게 되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우리 낙검수 출신의 정봉주 전 의원, 지금은 엄밀히 얘기하면 최고위원 후보인데 김홍수 논설위원. 네. 정봉주 전 의원하면 김홍수 논설위원한테는 어떤 이미지, 어떤 게 떠오릅니까? 되게 예능인 같은 느낌? 뭐 말 잘하고
쇼맨십 좋고 그렇죠. 뭐 그런 인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뭐 교도소에 있을 때 뭐 푸시업을 뭐 엄청 해서 뭐 몸짱을 만들었다는 뭐 그런 예. 에피소드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화제를 몰고 다니는 정치인이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국회 본회의상에 점프를 해서 올라가서 몸싸움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이 그 실형을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 실형을 살면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였죠. 아마 그 BBK냐 이거 관련해서 아마 야당 내에서도 그렇죠. 저 왜 저렇게 오버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냐는 식으로 아마 좀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가서 조용히 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해서 몸짱을 만들어 나오더니 만든 게 뭐였냐? 낙곰수였습니다. 그게 아마 2010년 어간으로 생각되는데 당시만 해도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지금이야 뭐 다 유튜브니 뭐니 뭐 이렇게 하지만 왜 털난 사람 김어준, 뚱뚱한 김용만 그리고 김용민이죠. 그리고 정봉주 또 약간 좀 빼빼 마른 주진우 이 4명에 나와서 정치 팟캐스트라는데 게다가 웃겨요. 그 중에서는 인물은 정봉주 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인물이요? 글쎄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낙곰수 신드롬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낙곰수가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 팬덤을 모으는 하나의 기폭제가 됐고 사실 그것 때문에 2012년 대선 다 야당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여러 사고들이 빡빡빡 터져요. 그러면서 결국 야당 내부적으로는 니들 때문에 우리가 대선 졌다는 얘기도 좀 나올 정도로 여러 논란이 있는 건데 어찌됐건 자 이런 화제를 몰고 다닌 정말 정봉주 최고위원이 이번에 갑자기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를 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지금 1960년생이에요. 한국 나이로는 64입니다. 환갑이 지난 지가 4년이 지났어요. 물론 본인은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겠지만 근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국회의원 여러 번 한 것 같죠. 제 기억으로 한 번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나머지는 다 출마를 여러 번 하셨죠. 출마 여러 번 했는데 뭐 걸리고 뭐 문제되고 해서 출마를 서울시장 못했어요. 선거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지도에 비해서는 정치 커리어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 뭐하지만 얼굴은 많이 알려졌는데 정치적으로 실속 없는 정치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 최고위원이 이번에 자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한번 돼보자 해서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해봤는데 처음에 1등 나왔어요. 왜? 가장 유명한 거거든요. 지금 뭐 저기 김홍수 저 위원께서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나오는 사람 중에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정봉주 씨 말고는 김민석 씨 정도만 떠오르네요. 그리고요. 그러고는 뭐 전혀 모르시겠죠. 모르겠습니다. 예, 알기 어려운 분들 많은 거고 김병주, 한준호, 강선우 저는 알아요. 예, 저는 알겠는데 소위 얘기해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인물인데 당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1등을 했는데 잘 나가서 그래서 1등 최고위원 하면 사실 좀 셉니다. 센데 뭐 다릅니까? 2등, 3등 하면 이렇게 그럼요. 차이가 나나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일이 생겨서 당대표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그 다음은 아마 원내대표일 텐데 원내대표가 만약에 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럼 1등 최고위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1야당 200석 가까운 당의 당대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등 최고위원은 격이 달라요. 예. 이 예비 지정자입니다. 예비 지정자. 그 영화도 있잖아요. 드라마 뭐죠? 지정자 뭐 있는데 약간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라서 본인도 1등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재명 전 대표가 네 김민석 의원이 좀 최고위원이 돼서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김민석 의원이 4등에서 1등으로 올라갑니다. 그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왜 선거 개입 아닙니까? 뭐 선거 개입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당대표 후보가 자기랑 러닝메이트 할 수 있는 후보는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있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 입장 이거 순풍에 돋다는 듯이 잘 가고 있다가 암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가요? 그 유튜브에서 소위 개딸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서 나란히 앉아서 하던데요, 둘이서. 그렇죠. 네. 예. 차 안에서 하는 김민석하고 나란히 앉아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막 거의 어깨 동무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최고위원 후보들이
그 출마 기자회견 할 때 이재명 대표가 같이 와서 요 분들은 나랑 같이 가는 패키지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인증을 해줬어요. 이게 머리에 꽝꽝꽝 별 5개 이렇게 딱 찍어준 사람 중에 한 명이 김민석 후보였는데 김민석 후보가 처음에 4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야 내가 별 꽝꽝꽝 찍어줬는데 4등 내부적으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별 6개 7개 다시 한번 찍어준 거예요. 혼자 불러서. 그러니까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입장에서는 좀 열 받았겠죠. 그래서 주변에다 아마 불만을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근데 이 박원석이라는 전 정의당 의원이 최근 라디오에 나와서 정봉주 후보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이재명 전 대표의 최고위원 경선에 상당히 정봉주 후보 열을 받아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 이게 점점점 에스컬레이팅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은 어제였던가요? 정봉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명팔이라는 용팔이도 아니고 명팔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통합을 저해한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면서 내부를 갈라치고 당을 분열시켜왔다. 누군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아마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는 더민주혁신회의라고 해서 아마 친명 외곽 조직인데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자 명팔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우리 개딸들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지금 봉기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이 타겟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정봉주 후보 같이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김병주 이런 분은 뭐라 그랬냐? 누가 뒤에서 이재명을 팔아 넘겼냐? 앞과 뒤가 다른 자는 진짜 이재명을 파는 자다. 그러면서 이 대장 출신인데 제가 이재명 대표를 건너는 화살을 기필코 모두 부러뜨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뭐라 그러냐? 나는 동지들 뒤에서 칼 꽂지 않는다. 앞으로 이재명을 내가 더 팔겠다. 결국 다 이게 정봉주 후보를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면서 정봉주 후보가 오늘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린치네요, 린치. 너덜너덜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정봉주 후보가 오늘 아마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다. 그리고 내가 얘기한 명팔이의 대상은 개딸들도 아니고 당원들도 아니고 극소수다. 이렇게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선거에서 좀 안 좋고 지금 2등을 달리고 있는 정봉주 후보가 지금 5등 밑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지명도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떨어지지 않을까? 글쎄 한 2, 3등은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요. 지금 그 최고위원 선거를 하게 되면 당원 투표, 개딸도 투표를 하지만 플러스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합니다. ARS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하는데 이게 한 30%인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9대 1로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표가 모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일반 여론조사를 돌리면 7대 3, 6대 4 정도로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견제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봉주 후보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금 자기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근데 어찌됐건 야당 내에서 낙곰수는 성역입니다. 지금 김어준 한마디만 김어준 씨가 방송에 나오라 그러면 뭐 국회의원들 10명들 쭉 나와가지고 그냥 다 쫙 앉아가지고 방송하는 데 봤잖아요. 거의 줄 세우기 하던데요. 예, 저희는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올 텐데 김어준은 다릅니다. 근데 김어준이 낙곰수 원년 멤버였던 이 정봉주 후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자 정봉주는 사실 한 가지 설화했다고 해서 지지율이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엊그제 아마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개딸들이 김어준 너 맞아. 약간 지원 사격을 했더니 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제 야단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낙곰수 멤버였던 약간 퉁퉁한 김용민이라는 분은 뭐라 그랬냐. 정봉주는 발언을 취소해라 그러면서 정봉주가 또 각을 세웁니다. 같이 한 배를 탔던 낙곰수 멤버들도 서로 지금 이렇게 싸우고 개딸 눈치를 보는 거네요. 아, 이 개딸들이 이 참 얼굴 없는 개딸들이 무서워요. 천하의 김어준까지 지금 쫄지마 맨날 그렇게 외치고 있던 김어준도
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봉주도 쫄았는지 안 쫄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9대명이라고 하죠. 이재명 대표가 완승으로 끝나는 걸로 물론 그렇게 끝나겠죠. 끝나게 되는 지금 8월 18일 날이죠. 일요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전당대 막판 변수로 정봉주 명팔이가 지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마 정봉주 후보가 당 지도부에 들어가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굽신굽신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따들로서 걱정되는 사안이지만 또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조용한 민주당을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봉주 후보 과연 어떻게 될지 좀 흥미있게 8월 18일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은행 이야기인데요. 자, 김홍수 논설위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오르니까 정부에서 이 주택 대출 금리 조익에 나서고 그렇게 되면서 은행들도 지금 대출 금리를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면서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집값이 급등할 때 이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두 갈래인데 하나는 이제 공급 확대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얼마 전에 88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린벨트 정부가. 풀고 뭐 이런 그린벨트를 얘기죠. 풀고 뭐 재건축 개발을 촉진해서 이제 공급을 이제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대개 한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집값 급등을 잡는 대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동시에 이제 추진하는 정책이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인데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게 집을 살 사람의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게 뭐 10억씩 뭐 10억, 20억씩 하는 재화니까 이제 순전히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대개는 이제 은행 대출을 끼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은행 대출을 이제 막으면 그만큼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집을 사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인 거죠. 그래서 돈을 이제 못 빌리게 하는 거죠. 그런 셈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냐면 은행에 팔을 비트는 겁니다. 이제 은행을 팔을 비틀어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금리를 거죠. 올리라고 이제 네.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논리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겠죠. 워낙 급하니까 이제 그런 방법까지 쓰는 건데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금리라고 하는 게 정해지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를 들면 뭐 은행이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게 있는데 그 은행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행채 금리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이 이 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어떻게 올리냐면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가산 금리를 얹어서 이제 최종 대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가산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식으로 이제 대출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 금리가 비싸지는 거니까 이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주춤하게 되는 뭐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소위 금융 소비자들이 돈을 안 꾸게 되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래도 계속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더 높은 금리라도 불구하고 돈을 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뭐 예를 들면 100 나가던 게 뭐 70, 80 나가는 식으로 이제 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돈 장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또 돈 꿔주는 데가 가게만 있는 게 아니고 기업도 있고 뭐 자영업자도 있고 신용 대출도 있고 그러니까 주택 대출을 막는다고 해서 뭐 은행의 이자 장세가 완전히 뭐 가로막히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고 이제 조금 이제 위축되는 측면은 있겠지만 여전히 은행은 뭐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봐야죠. 실제 그 금리를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동산 활활 타오를 때 말이에요. 활활 타오를 때 이 물을 확 끼얹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집이라는 그 큰 돈이 들어가는 재화를 살 때는 자기 돈으로 사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제 빚을 안고 부담이 되겠죠. 않기 집을 때문에 살려는 이제 집을 사람한테. 빚을 안는데 빚에 대한 이제 대가가 이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자가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부담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돈을 이제 은행 대출을 받기가 좀 급나게 되는 걸 포기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주춤하게 되는 거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은행들 입장에서 정부 때문에 마지못해 금리를 올렸다 쳐도 어쨌든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못하게 대출 금리를 올렸지만 그래도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자기네 주머니로 들어오는 수익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본인들이 대출을 해준 대가로 받는 금리를 올린다면 이 일반 소비자들이 예금을 맡겨온 거에 대한 금리도 같이 올려줘야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걸 텐데 대출 금리 올리는 건 금방 쑥쑥 올리면서 예금 금리는 왜 이렇게 안 올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지난번 2022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2022년에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대출 기준이 되는 금리도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은행이. 예. 근데 그때 예금 금리는 그만큼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은행의 예대 그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 주택대출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 금리가 바로바로 반영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금은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드는 예금이 1년짜리 정기예금이지 않습니까? 1년짜리 정기예금이라는 얘기는 2% 3%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약정을 하면 그 예금 금리 1년이 쭉 가는 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시장 금리가 올랐을 때 대출 금리는 바로바로 올라가는데 비해서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대 금리 마진이 커지면서 은행의 이자 수입이 점점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김용수 위원이 쓴 사설을 보니까 2020년에 그렇게 기준금리 인상한 덕에 은행들이 본 이자 수익이 50조가 넘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50조 넘는 돈으로 뭐 한 겁니까 은행들? 그래서 벼락 같은 횡재를 성과급 명태금 얘기가 자치 잃어버렸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 돈잔치를 했죠. 그러니까 뭐 명태금도 뭐 왕창 주고 성과급도 뭐 몇 달치 월급을 주고 뭐 돈잔치를 세게 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은행들이 욕을 많이 먹었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변동금리니까 이제 나날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때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허리띠를 줘야 되고 고통스러워지는데 은행들은 그 돈을 가지고 막 돈잔치를 하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은행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그 빚 갚느라고 허덕이는데 은행들은 그냥 돈잔치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 정치권에서는 보다 못해서 그런 식으로 이익이 한꺼번에 확 늘어나는 은행에 대해서 횡재세를 물리자는 얘기까지 있었죠. 실질적인 입법까지 되긴 했지만 통과는 안 됐었죠. 자, 2022년처럼 이번에도 대출 금리는 벼락같이 올리고 예금 금리는 미적미적 올리면서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게 될지 아니면 김홍수 논설위원이 쓴 사설처럼 이번에는 뭔가 은행들이 과거와는 다른 좀 자기들만 배불리는 게 아니라 좀 이 일반 국민들에게 예금자들에게도 좀 이익을 나눠 주면서 좀 이 적당히 배불리지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이 지금 금리 정책도 그렇고 공급 정책도 그렇고 부동산을 잡는 건데 사실 이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이 폭등을 했었고 국민의힘 정부가 있을 때 부동산이 좀 안정적인 이런 패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총선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부동산이 이게 뭐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이 급등하게 된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징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 패턴이 깨지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부동산 문제가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파급 효과도 꽤 커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차출에 실패하게 된 경제 분야에서 결정적인 이유는 부동산 정책 실패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너무 헤어나오지 뛰는 못하고 바람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정권 교체의 큰 동력이 된 셈인데 지금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의 급등 추세는 그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부가 뭐 부동산 공급 대책도 내놓고 뭐 은행 대출도 조이고 있지만 이번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정부, 은행 다 함께 이 집값 잡는 문제에 함께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